세 번째 단락에 이제 투자 및 금융시장 동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이너스거나 뭐 최저, 역대 최저인데 저희 한국은행도 곧 내릴 것 같은 지금 분위기를 좀 표현을 하고 있듯이 각국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국내 금리 최근에 현황인데 5월 8일 기준이니까 뭐 크게 변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스탠다드에 대한 금리고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금리도 많이 싸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기업과 개인들하고는 약간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채 3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1일 기준이 5.18%입니다. 이거는 트리플 B 플러스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금리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중소기업이다. 신용 상태든 뭐 어떤 재정 상태든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개인이나 현재 상황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산금리라는 게 붙게 됩니다. 그나마도 가산금리를 받으면 다행인 것이고 아예 등급이 안 나와서 지원이 안 되는 기업들도 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있는 지표는 그룹사 대기업들이 주로 접근되는 금리라고 보시는 게 뭐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도 그걸 뭐 명목금리, 그 다음에 시장금리, 뭐 실질금리 이런 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할 수 없는 영역도 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이제 리스렌탈의 임원분들이랑 한번 식사를 할 때 잠깐 얘기 있었는데 뭐 하느니 금리 낮추면서 이제 3% 초반의 리스렌탈 금리가 유지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바로 4%로 전체가 치솟았다고 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기업대출 잔액이 어마한 금액으로 급증했다라는 거이고요. 그 중에 그 증가율로 따지면 중소기업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아래 표는 그냥 나중에 이런 숫자들에 대한 이제 영역별로 보시면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에 가면은 그런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그 경제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지표를 봤는데 3월까지만 있더라고요. 쉽게. 사실 4월이 원래 일정으로 보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시중은행에 몇 군데 좀 연락을 해봤는데 4월은 제가 볼 때는 100% 연체율이 급증했다고 보시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월에 팬데믹 이후에 4월에 완전한 그 수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생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소상공인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이런 업체들도 그렇고 거의 절벽에 가까운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안 생길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분기의 전체적인 연체율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를 들면 뭐 좀 화창한 날씨 이런 아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긴 하지만 수개월 내에 기업들의 어떤 도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는 부분들도 뭐 없다라고 하기는 지금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 관련된 쪽에 좀 영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상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단기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흔히 아시는 대형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단체라는 전자금융단기체를 발행을 해서 자기들이 자기 개런티로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1개월짜리 금리가 3개월에 발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3개월이라는 걸 실감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기예금이 지금 1% 초반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짧은 1개월이 3%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도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증권사는 BIS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증권사도 NCR이라는 게 있어서 BIS와 유사한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쪽에 뭐 SOC나 뭐 PF 부동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또 재밌는 게 제조 못지않게 금융도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은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100조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해외 대체 투자라 하면 우리 뭐 이런 도로 항만 이런 투자부터 뭐 M&A 관련된 이런 제가 하는 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이런 쪽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쪽이 100조 원이 되는데 뭐 물리적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스톱이 됐고요. 또 재밌는 게 국민연금이 사실 아주 안 좋았었죠. 작년에 스코어가. 근데 지금 국민연금도 해외 쪽에 대체 투자가 100조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올스톱이죠. 스톱이라는 걸 떠나서 신규 유입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그게 이제 대체 투자라는 게 쉘가스 이런 데도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동성의 확보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기업이 안정이 되면 고용 안정도 되고 경제도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별개로 좀 이렇게 정책들이 좀 오고 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카드 업계도 아주 안 좋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인하된 부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보험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받을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해서 어떤 배당 성격, 보험금 지급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판매한 금리하고 현재의 금리 괴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기 위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보험사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보험 해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운용할 자금이 또 빠진다는 거. 자금이 빠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들이 세웠던 캐시플로우에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도 또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을 넘어설 수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3월 승인액은 전월 대비 20% 감소해서 카드사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는 정부 지원책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75조 원 플러스 알파 패키지를 냈는데 지금 뭐 집행은 44%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담보 부족, 낮은 신용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단기 기업 자금 조달의 창구가 하나인 CP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사실은 우량 기업들이 많이 CP를 활용을 했었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이 우량 기업들이 은행으로 가서 당장 돈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시작하면서 남는 자금은 또 예금에 운영하는 좀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CP 발행에 들어갈 룸이 없어져서 또 등급도 뭐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인 조달이 원활치 않은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재정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 개입이 금융 쪽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판단이 잘못되면은 어마어마한 또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도 지금 금융 정책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5월 20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절벽 매출을 하고 있는 항공해운업에 40조 지원한다고 정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보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우량 회사채나 기업보험에도 10조 원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규모 자체가 해결이 될 만한, 완충을 할 만한 규모가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게 한은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데 어떤 또 내용들이 있냐면은 정책을 짤 때 한은과 지금 금융위가 이후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핑퐁 게임도 좀 하고 있어서 정책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까도 10조도 제가 모자라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145조 알파에는 기업보험 얼로케이션이 2조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애들이 그냥 웃더라고요.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생색내기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있었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은행에서 그나마도 국책은행으로서 많은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수출입은행도 하고 있지만은 민간은행은 정부에서 면책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은행은 커머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나름의 생존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비우량한 좀 저신용도 업체들도 지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자금 지원은 이미 정부가 주도하에 하는 정책에서는 저는 실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또 생색내기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10조 원 얼로케이션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얼핏 보면은 주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0조 원을 쓰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우량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잘 되면 주가도 오르겠죠. 근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량주 사는 게 지표를 올리는 아주 근시안적인 의미 없는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돈 쓸 거면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벤처기업들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뭐 기존의 이제 문제점과 향후에 어떻게 이제 사회 이런 패러다임들의 변화들이 이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압축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이미 재점화가 됐고 백지화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미 그런 기조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증폭됐다고 보시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선진국들이 저희는 다행히 황사로 인하여 마스크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이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그런 이제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보셨듯이 GDP 대비 제조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조 기반 상실한 이런 부분들의 충격과 의료, 경제 이런 인프라들이 자기들이 선진국인 줄 알았으나 사실 선진국이 맞지만 이런 민낯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서 나름의 그런 충격들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 70년부터 20년까지 제조업은 우하향으로 찌그러지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 정도의 GDP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11% 초반 요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코로나라는 또 경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 맨 오른쪽에 미국 부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 세계 경제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부채는 갈수록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지표들로 인하여 아주 예민하다라는 걸로 예민하면 전에 저희가 뭐 여기 가신 분도 계셨지만은 일본 지소미아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가 소재 부품 관련해서 공격을 당할 때 뭐 산케이 신문의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의 여유가 없듯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보복 공격을 하듯이 미국과 중국도 저는 유사한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하단에 보면 G2 분쟁이라는 게 돼 있는데 미중 교육도 본문 지표를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국제 특허 출원이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20년 가까운 시점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어떤 미국 경제의 위기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리쇼어링이라는 게 이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좋은 것이냐? 이들이 왜 나갔을까요? 비용이 싸니까
생산성이 좋으니까 나갔던 것인데 회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무역 분쟁이라는 것들이 심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하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저희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중국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중국만 믿었던 이제 세계 공장이 아니라 이제 중국 이외에 좀 멀티로 가는 공장 기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쇼링의 맨 그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패단이 중국이 셧다운되면서 그런 패단이 벌어진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리쇼링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이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뭐 지금 있는 생산 기지의 반 정도 될 수 있느냐?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시장 매력과 이런 지속적인 또 그 기술적인 수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미국이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제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고 그 다음부터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정부 목표가 굉장히 지금 올라와 있고 기술 수준도 오른편에 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단편적으로 예전의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19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 미국 대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월마트, 그다음에 뭐 테슬라, 엑슨모빌 이런 데들이 미국의 정부는 떠나라라는 중국을 떠나라는 지표를 계속 사인을 주고 있지만 자기들은 지정학적 그런 부담 요인보다 장기적인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의 주도보다 자기들은 커머셜 기업으로서 다국적 기업으로서 중국을 쉽게 버릴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 얘기 많이 요즘 들으실 텐데 이 부분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자동화 기반입니다. 리쇼링으로는 아까 그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독일과 일본이 자동화에 대한 어떤 그 지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는 좀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저성장 저금리 구도가 이제 고차가 된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보호무역주의, 그다음 주의 뭐 이런 것도 균열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이클의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걸 보시면은 글로벌 경기 주기가 이렇게 이제 진동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신규로 진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이제 폭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뭐 통화 승수하고 뭐 그 본원 통화라는 건데 본원 통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본원 통화가 이제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 게 이건 화폐 찍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제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저 오른쪽에 우하향하는 이런 것들은 본원 통화랑은 딴 게 아니라 현금의 그런 그 보유 성향이라고 보시면 보유 성향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화폐는 찍어내는데 돈이 안 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이런 지표들이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생산기지 이런 컨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걸로 인하여 이미 글로벌 성장 구도도 바뀌었고 기업 수익성도 악화될 것이고 기술 진화에 대한 뭐 어떤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고 산업 지형도 바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호무역 리쇼링 이런 것도 계속 설명드렸는데 미국이 버릴 수 있겠느냐? 중앙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지수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글로벌 전체 어떤 주가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중국 기업들의 매출액, 그다음에 나스닥에 중국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매출액,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따지면 1,470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규제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IT 하드웨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그걸 주도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미국의 증권거래소가에 중국 회사가 156개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따지면 유사하게 아까 그거하고 유사한데 마찬가지로 1,475조 원이 됩니다. 그 기업들이 문 닫고 지금 이게 이제 상장 유지하는 것도 지금 지표로 강화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표들이 빠졌을 때 중국의 주식시장도 파장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5개국의 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제조업을 그러면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뭐가 있겠느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5개를 합친 거와 중국에 직접 투자를 받은 거하고 중국이 더 많습니다. 이미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산성에서도 물론 이제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생산성에 대해서 기업이 생산성이 없는 나라에 가서 중국이 싫다고 무작정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 이런 부분들도 지표들이 그래서 기업도 국가도 여기 전략들에 대한 수정이 이런 것들이 쉽게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코로나 이후의 경기 예측은 대부분이 U자형 아니면 L자형 장기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측 자체도.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렸던 뭐 경제든 산업이든 어떤 패러다임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도 중국도 일찍 코로나를 경험을 해서 일찍 그 완화가 된 거에 대해서 리셋하는 좋은 타이밍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신뢰도랄지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랄지 여러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부 정책 친기업 정책이 아닌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그다음에 또 단편적으로는 이게 한 번에 회복이 되면 압축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주 52시간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수혜가 저희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 과연 수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 말씀드렸습니다.